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파이터 이번 한 주는 김명준 앵커의 개인 사정으로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정광재입니다. 2020년은 한국 영화 역사가 꼭 101년째 되는 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일제강점기에 서슬이 펄었던 1919년 10월 27일 의리적 구토라는 제목의 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한국 영화는 식민지배와 6.25 또 산업화와 민주화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의 희노애락을 같이 해왔습니다. 한국 영화 101년사의 최대 경사가 나왔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사관왕에 올랐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이 꿈꿨던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 힘을 가진 문화 강국의 꿈. 그 꿈에 한 걸음 더 나아간 2020년 2월 10일의 MBN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시작합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아직 어느 정도의 해결 가닥을 찾지 못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가 좀 뜸하다가 주말 사이 25, 26, 27 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일가족이라고 해서 더욱더 저희에게 충격이 되고 있는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25, 26, 27번 환자들은 어떤 상태고 또 어떤 감염 경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 말씀하셨듯이 이제 세 분은 가족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오후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경기 시흥시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이게 73세 여성,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이 26번 환자, 51세 남성이고요. 네. 그리고 27번이 이 어머니의 며느리, 그러니까 이 아들과 부부입니다. 이 27번 환자, 37세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확인된 것은 어제 오전에 어머니가 먼저 확진자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오후에 26번과 27번 이제 환자가 확인이 됐는데, 근데 사실상 이제 26번과 27번 환자가 중국에 이제 관둥성을 방문한 후에 1월 말에 들어왔거든요. 예,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확진이 먼저 된 것은 어머니이지만 아마도 이 부부에 의해서 어머니가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러면 처음에 이 25번 환자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무감염 증상에 따른 전파 아니었느냐, 이런 그 관측도 있었는데 무감염 증상에 따른 감염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며느리가 이제 이분이 이제 2월 7일, 8일 선별진료소를 가셨는데 4일 정도부터 이제 기침 증상이 있었던 걸로 보여서 아마도 이제 며느리와 이제 아들로부터 이분은 이제 감염이 되신 걸로 이제 보입니다. 시민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 거는 최근에 확진된 분들의 동선이 어땠느냐, 이런 부분일 텐데 이분들의 동선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예, 파악이 됐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어머니인 25번 환자의 동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2월 5일에 슈퍼마켓을 들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7일과 8일 이제 신천연합병원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그리고 7일에 슈퍼마켓을 한 번 더 들렸었고, 그다음에 확진 판정을 받고 분당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26번 환자, 그러니까 아들이 되겠죠. 자, 26번 환자 말씀드린 대로 1월 말, 1월 31일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중국 광둥성을 방문한 후에 한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택에서 쭉 있다가 2월 7일과 8일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신천연합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고요. 7일에 슈퍼마켓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9일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자, 27번 확진자가 이제 아내죠. 이 아내 마찬가지로 31일에 한국으로 입국을 했고요. 그다음에 2월 3일에 음식점을 들렀고, 그리고 2월 5일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가 9일 마찬가지로 남편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 광둥성은 중국 후베이성 다음으로 중국 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인데 이분들이 마지막에 입국할 때는 마카오를 통해서 입국했기 때문에
검역 대상에서 이렇게 충분히 걸러지지 못했다라는 소식도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최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후베이성을 다녀온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검역을 하고 있고 네. 그게 7일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서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는데 예. 이분들이 들어온 건 3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31일만 해도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집중 관리 대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집중 관리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후베이성이 아닌 광둥성을 방문하고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검역에서 약간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느리는 사실 마카오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을 하면서 네. 이제 검진 자세한 검진 상황에서는 빠졌고 일반적인 검진만 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런데 이제 알려지기로는 마카오에서 들어오기 전부터 장기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상 증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후베이성을 다녀오거나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자세한 검진을 안 하게 됐고 그래서 일반적인 검진만 하고 나와서 이상 증상이 발견돼서 결국 나중에 25, 26, 27번 환자가 됐는데 확진자가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의 동선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사실 이 최근 확진자들은 가족 간의 감염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아주 밀접 접촉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감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선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 분들이 내가 그 동선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신상엽 위원장님. 일단 지금 이제 이 신종 코로나가 감염력을 이제 주로 가지게 되는 때가 이제 증상을 나타낸 이유, 이제 기침이라는 증상이 이제 주된 증상인데, 그렇죠. 그런 기침이라는 증상을 저 동선을 다니시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뭐 그런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다니셨다고 한다면 네. 뭐 위험성은 굉장히 떨어지겠지만, 지금 일부 뭐 이제 나타나는 소견들을 보면 기침도 조금 하셨던 걸로 보여서 네. 해당 동선에 해당하시는 그런 곳들을 방문하신 분들은 좀 신경 써서 본인의 증상을 좀 체크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 내 우한에서는 이 확진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한에 머물고 있는 한국 교민 가운데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우한 교민을 이송하기 위해서 3차로 전세기를 운행하겠다라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기혁 아나운서 이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까? 예, 일단 내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12일에 이제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 식으로 세 번째 이제 전세기를 이용해서 우한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을 귀국시킬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3차는 한 150명 정도 규모가 됩니다. 1차와 2차 합쳐서 한 120분 정도 되죠. 네. 추가적으로 한 150분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제 약간 좀 변경된 것이 사실 1차와 2차에서는 한국 국적자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네. 중국과 협의 과정에서 어쨌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입국을 하지 못했는데 자, 이번에 변경된 것은 직계 가족. 그러니까 부모, 자녀 네. 정도 이제 직계 가족이라면 함께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범위를 좀 더 넓힌 거고 이런 뭐 애틋한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확대한 조치라고 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그 전에 전세기를 타고 들어오지 못한 분들 중에서 예. 왜냐하면 뭐 아내가 중국 국적자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내는 올 수 없는데 나만 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 전세기를 이용해서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 조금 폭을 넓힌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 가운데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분들에 대한 그 치료나 우리가 치료 지원 같은 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신상엽 위원장님? 일단 뭐 지금 그 확진을 중국에서 받으신 분들은 네. 가능하다 그러면 중국 내에서 이제 적절한 치료와 그런 지원을 받으시는 게 맞고요. 이제 혹시 이제 정부 당국에서 필요한 좀 의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도와드리는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이분들이 오면 이제 이번에는 이천에 있는 곳으로 격리 수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 그렇습니다. 결정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정부에서 임시 거주지로 이천 합동군사대학교의 국방어학원에 14일간 격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장교들이
외국의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지역하고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이게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네. 어느 동네에 가든 어느 예. 지역에 가든 어느 주민들이 이걸 100% 확인해서 환영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그 주거지하고 떨어져 있는 장소 네.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어야 됩니다. 일반 기관 같은 경우는 절대로 받아주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1인실로 혼자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어야 돼요. 예컨대 샤워 시설이라든지 화장 시설이 완비돼 있는 1인실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곳을 충족시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심에서 약 17km 정도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안전성이 담보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설 면에서 봐서 지금 327호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지금 있고요. 1인실 같은 26호 정도 있고. 그러니까 숫자로 봐도 이분들이 들어와서 각각 한 방씩을 쓰셔도 네. 전혀 수용에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규모 면이나 아니면 지역적인 면 그리고 국가 시설 이런 네.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학원으로 결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전세기를 이용해서 우한 교민들을 한국으로 이송했을 때 격리 장소를 어디로 둘 것인가를 두고 사실 좀 약간의 혼선이 있어서 갈등도 있었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좀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아산과 진천에 격리 수용됐던 분들도 현지 주민들이 처음엔 좀 반대했지만 이후에는 따뜻한 온정을 베풀었었고 이번에 이천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뭐 어떤 조직적 저항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적으로 동네에 계신 분이나 마을에 계신 분들이 반대하는 건 없고요. 네. 우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많은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너무 그랬었죠. 공포감이 불안감이 컸죠. 이제 예. 컸던 거잖아요. 전문가분들이나 의료인들이 나오셔서 이게 이제 비말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공중간 전파가 안 되기 공기가 안에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격리를 해놓으면 사실은 전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네. 전문가들이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주민들도 많이 안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격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정말 분리해서 접촉도 못하게 하고 사실은 그 시설 안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도 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결국 주변에 있는 분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면서 이번에는 그렇게 심하게 반대하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비말에 의한 감염이지 공기 중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중국 내에서는 이른바 공기 감염, 에어로졸이라고 하죠. 이런 가능성을 제기한 목소리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엽 위원장님께서는. 일단 지금 신종 코로나의 이제 감염 경로는 이제 분명합니다. 이제 호흡기 비말 또는 이제 접촉이 분명하고요. 네. 지금 중국 측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이미 저희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기 비말과 접촉으로 감염이 되지만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네. 이제 에어로졸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공호흡기를 하기 위해서 기관 삽관을 했는데 뭐 석션을 하거나 해서 이제 물을 이제 넣어서 뭔가 이제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치과에서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물과 이제 그 만약에 오염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있다면 일시적으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제 예.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건 네. 아주 특수한 상황에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역학조사 뭐 이런 거 할 때 이미 다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접촉 정도, 호흡기 비말 정도가 맞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그러니까 공기 중 감염에 의한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봤죠, 김기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사실 이 에어로졸, 그러니까 에어 상태,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 질본에서는 인정은 하진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전문가 의견이 지역사회에서 공기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질본도 마찬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사망자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망자의 특징을 보면 중국 내 감염자의 경우 사망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밖에서의 사망 환자는 뭐 정체 상태죠. 그래서 중국 내의 의료 체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니까 급작스러운 환자 증가에 따른 중국 의료 체계의 붕괴가 사망 환자를 급증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 실제로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사망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신상엽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확진된 환자분들 대부분은 이제 증상이 심하지가 않고 네. 뭐
과거 메르스 때는 뭐 인공호흡기도 달고 투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그냥 폐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서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한 분도 사망하는 분이 없이 잘 퇴원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중국 내에서는 후베이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는 조금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전체 중국 환자의 90% 이상은 다 후베이성에서 일어나고 네. 있어요. 사망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치사율도 보면요. 전체로 보면 높지만 예. 후베이성을 빼고 나머지 중국으로 보면 치사율도 사실은 좀 낮아요. 그렇죠. 러니까 이게 사실은 처음 초기에 후베이성에서 이게 발생했을 때 초기에 이걸 잡지 못한 게 사실은 큰 실수였죠. 네. 그리고 이제 후베이성에서 갑자기 너무 많은 환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은 병원이 이걸 수용을 못하게 됐고 그래서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신 분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증상이 있었는데 병상이 부족해 치료를 못 받고 방치되다 보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래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이런 증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는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하던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꺾일 가능성이 있고 네. 후베이성 그다음에 중국 당국이 얼마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예방하고 또 퇴치하느냐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것도 확산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감염자 수의 증가에는 어느 정도 좀 둔화된 면이 있지만 크루즈선에 지금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 신상희 위원장님. 이분들은 그만큼 좀 감염 위험이 높게 노출돼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그 안에 분명히 확진자분들이 여러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안에 있는 다른 분들이 이제 그럼 그 위험한 확진자분들과 격리된 상태로 네. 이제 뭔가 계실 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그렇죠. 확진된 분들과 이미 확진됐는데 확인도 안 된 분들과 이제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확진 환자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크루즈가 특정 지역에만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국가의 항구를 방문하면서 이동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경계심을 더 높여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크루즈 같은 경우는 환자 한 명이 생겨도 이제 급속하게 이제 환자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크루즈 같은 게 이제 들어올 때는 좀 더 방역을 또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눈물을 흘리는 3명의 남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김기혁 아나운서가 한번 준비하셨죠? 예, 맞습니다. 제 옆에 판넬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네. 첫 번째, 그러니까 저희가 주제를 지금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인데 줄여서 요즘 이런 거 많이 쓰죠. 말인 못. 네. 예, 차마 말을 잊지 못한다. 별 다 줄? 예, 그렇죠. 네, 별걸 다 줄이는 별걸 다 남자. 줄였습니다. 네. 예, 그 줄인 거. 자, 첫 번째 인물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예, 교수네요. 전 동양대 교수죠. 어제 그 국민당 발기인 대회에서 네. 이 정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였었습니다. 일단 네. 그 부분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사태는 저한테 트라우마였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믿었던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를 슬프게 했던 말이 있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나는 사회주의자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은 나이가 드니까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눈물이 나요. 네. 진중권 교수가 화가 나니까 눈물이 난다고 했는데 진중권 교수는 뭐에 그렇게 화가 났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속아사라 온 세월이 억울한 거죠. 속아사. 예. 그러니까 이 본인도 이제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는 분 아니겠어요? 네. 김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야, 조국 전 장관이야말로 진짜 저 사람이야말로 사회주의자야. 네. 뼛속까지 사회주의자라고 믿어왔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예. 사회주의자라면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고 그런 그 대의명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네. 살아가는 그런 그 사람이어야 하는데 네. 전혀 안 그랬던 것이 드러나면서 이제 굉장히 실망감. 그래서 사실은 조국 정국에서 이 진보 진영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조국 너마저.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그럴 줄은 몰랐다 정말로 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고요. 이제 그런 이제 개인적인 어떤 소외 이것이 이제 어제 저런 행동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추구했던 가치에 대한
배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분노나 상실감이 더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고요. 박성배 변호사님, 진전 교수가 또 다른 말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심장했어요. 어떤 발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석자가 드루킹 사건과 김경수 경남지사, 문재인 네. 대통령이 관련 없다고 한 생각이 그대로인가라고 물었더니 예. 진정 교수가 아니요, 생각이 바뀌었다. 그때는 자기가 조국도 깨끗하다고 이야기했었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인식이 바뀜으로 인해 네. 결국 드루킹 사건 자체에 대한 본인의 판단도 바뀌었다는 취지의 말을 해석됩니다. 근데 최 교수님, 예. 그러면 어제 진중권 전 교수가 이제 국민당 발기인대에 간 건데 그렇죠. 혹시 진중권 전 교수가 현실 정치에 그러니까 민주당에 반대하는 현실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보십니까? 근데 어제 발언만 보면 사실은 그 가능성은 닫았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은 그 농객의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농객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지 현실 정치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현실 정치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 그러나 뭐 그건 얼마인지 바뀔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모르겠어요. 진중권 전 교수가 네. 과연 현실 정치에 들어갈지 말지는 제가 뭐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제는 네. 어쨌든 발언 내용은 정치를 잘 모르고 또 본인은 농객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네. 현실 정치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니까 제가 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인은 네. 뭐 본인 생각 얘기하는 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남몰래 흘리는 두 번째 눈물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네, 말인못 두 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무소속의 이정현 의원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이제 종로에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네. 본인이 이제 전임 대표로서 지금 현 제1야당의 대표가 출마하겠다고 했으니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겠다라고 하면서 네. 말은 잊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할 말은 했습니다. 네. 아마 뭐 밖으로 눈물을 흘리진 않지만 굉장한 눈물을 안에서는 흘리고 있겠죠. 이종훈 평론가님, 그러면 이정현 그 전 대표, 그러니까 의원은 무소속으로 다른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그거보다는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입당해서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정현 의원이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네. 예, 저조차도 예상을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알박기 한 거 아닌가요?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가서 네. 어딘가에서 출마하기 위해서 결국 본인에 대한 주목도 높이고 또 황교안 대표의 자기도 어느 정도 기여도 하고 공헌도 하는 그런 모습을 결과적으로 연출한 거 아니냐. 네. 지금 뭐 얘기는 수도권 험지 뭐 출마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의도, 그런 사적인 이익이 담겨 있는 그런 행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니 네. 실망감이 좀 크네요. 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면서 사실 굉장히 빅매치가 성사되고 그 과정에서 이정현 의원이 중도 탈락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전략이 굉장히 좀 어떻게 생각하면 현 정권과의 완전히 각을 세우고 이낙연 전 총리와는 전혀 비교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최진봉 교수님은 이런 전략에 어떻게 대한 평가를 내리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인물론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면 이거 뭐 변화될 수 있으니까 네네. 제가 뭐 투표 전날까지 될 거라고는 뭐 두고 봐야 되고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낙연 총리하고 황교안 대표하고 인물론으로 보면 지지도로 본다고 하면 이낙연 지금 전 총리가 항상 높잖아요. 지금 네네. 현재 상황에서. 그것도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 총리를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비교를 하는 것은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로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정권 심판론으로 가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결국 인물론의 싸움에서는 지금 현재 본인이 밀리고 있다는 네. 것이 인식된 거니까 인물 대 인물로 가면 본인한테 불리한 구도가 짜여진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결국 정권 심판론으로 가는 것이 네. 종로 시민들이 어쨌든 본인을 지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즉 인물론으로 가서는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황 대표의 정권 심판론은 그럼 과연 어느 정도나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도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마지막 눈물을 흘리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네, 마지막 말인못 주인공. 바로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지금 네. 현재 그 성추행 사건으로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인데 네.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4.15 총선의 예비 후보자로 부적격 판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으로 나서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 후보자로서. 네. 예, 그러면서 말을 잊지 못했다.
라는 세 번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네. 애초에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기의 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내일로 미뤘다고 하죠. 이 고심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 같은데 이종호 평론가님은 내일 어떤 입장을 정봉주 전 의원이 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둘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네. 수용하거나 네.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소속으로 그냥 출마하겠다. 근데 그동안에 네. 민주당에서 조금 뭐 문제가 됐던 분들은 다 그만두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찌됐건 그 진보 진영 내에서 계속 뭐 정치를 하던 뭘 하든 활동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 음모를 떠나서는 곤란한 거죠. 네. 예, 그 연못을 떠나서는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거기서 계속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그쪽에서 척질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이번에 어떻게 됐든 출마하려고 애를 좀 많이 썼던 그런 이제 과정들이 좀 있었던 거고 네.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도 약간은 뭐 그러니까 좀 도와주는 역할도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사실은 그 당시 특별 사면 받을 때 네. 거의 원포인트 특사 받다시피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청와대 생각은 아마 그 정도까지 우리가 당신을 도와줬으니 이번에는 당신이 우리를 도와달라. 여당 쪽에서 아마 그렇게 판단을 좀 내린 것 같고 네. 정봉주 전 의원도 계속 뭐 정치인으로 활동하려면 네. 이번엔 좀 한번 거르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던 분들은 다 중도에 그만뒀다고 했는데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고맙습니다.